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혈전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요원인 20대 남성으로 혈전 이상 반응이 보고된 건 이번이 국내에서 두 번째인데요.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혈전증의 관련성은 아직 조사 중이라며 계획대로 접종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면 좋을지 고려대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혈전증과의 인과성은 조사 중이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공식적으로 내놨는데요. 지금 두 번째 사례가 신고가 지금 됐다고는 하는데 어떤 네.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당시에 같은 종류의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에서는 동일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이제 당시에 제조됐던 그 백신의 제조 단위, 그러니까 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라트에서는 제조상의 어떤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혈전증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지 아니면 최근에 어떤 좀 장기간 특별한 약을 복용하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혈전 형성과 관련된 특이적인 위험 인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아마도 지금 발생한 혈전증이 백신 접종보다는 이런 개인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을 했을 거다라고 판단을 내릴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한 걸 보면요. 혈전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20대에서도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도 이렇게 혈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럼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혈전은 보통 우리 전 세계 평균적으로 한 10만 명 중에 100명 정도가 발생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 부분은 국가별로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계통의 국가들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 있는 국가들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징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젊은 층보다는 노인층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젊은 층이라고 해도 실제로 이런 혈전증이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간다든가 아니면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자세를 많이 취한다든가 아니면 흡연 그리고 또 젊은 층 중에서는 임신부 같은 경우에도 호르몬의 어떤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서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임약을 오래 복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실제로 혈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더불어서 염증이 있는 사람들에서도 혈전이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가족력도 또 어떤 위험 인자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지금 이제 혈전을 핏덩이라고도 표현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풀어서 그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게 혈전이 형성되는지, 혈전이 형성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혈전이라고 하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혈액은 혈관을 타고선 잘 순환이 돼야 되는데 네. 혈관 내에 어떤 손상 부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다양한 것들이 달라붙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실제로 그 혈액에 있는 세포들, 백혈구나 혈소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달라붙게 되면서 실제로는 거기에 덩어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혈관에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부위가 심장과 먼 부위에서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정맥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지심부정맥이라는 게 심이라고 하는 게 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심장과 멀리 있는 부위에서 주로 발생을 한다. 그래서 혈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실제로 혈전 그 자체도 위험성이 높지만 네. 이 혈전이 일부가 떨어져 나오면서 혈액을 타고선 전신을 이렇게 돌게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색전이라고 하는데 이 색전이 폐나 뇌나 아니면 심장 같은 데 이렇게 갑자기 혈관 흐름을 막게 되면 네. 여기서 뇌졸중이라든가 아니면 폐색전증이라든가 폐색전증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급성으로 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요. 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만 혈전이 발생하느냐 이 부분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화이자 백신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뭐 유럽 쪽에서 나오는 데이터들로 보면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비교를 했는데 당시 시점에서 화이자 백신을 영국 내에서 맞은 사람이 한 1,070만 명 정도가 되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97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 혈전 관련된 어떤 부작용 이상 사례가 발생한 케이스가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15건, 아스트라제네카는 13건.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한 비율로 발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영국 쪽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결과가 프랑스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를 다 비교를 했는데 실제로 공이 10만 명당 1명 미만으로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유독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라고 지금 유럽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 국가들, 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상당수 한 20개국 정도 가까이 국가들이 지금 접종을 중단한 상태잖아요. 네네. 중단할 필요가 과학적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굳이 중단할 네. 필요까지는 없었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논란의 중심이 되는데, 제가 보는 개인적인 견해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예전에 임상 단계에서부터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용법상의 논란이 있었거든요. 뭐 정량, 반량, 정량 했을 때 적게 넣었을 때가 더 효능이 좋더라. 이렇게 거꾸로 된 결과들이 나오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약사 측에서 명확히 설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현재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혈전 관련된 어떤 이상 사례 관련자가 그 비율적으로는 굉장히 적은 비율이거든요.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혈전이라고 하는 거는 인구 10만 명당 한 100명 정도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한 유럽 쪽에서 500만 명 정도 중에 한 30건 정도밖에는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비율적으로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상황에서 한 20여 개에 달하는 국가들이 백신 접종,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을 생각하는 선제적인 대응, 그러니까 예방적인 차원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좀 과도하게 반응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유럽의약품청의 최종 결론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직접적인 인과성이 없을 걸로 결론이 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가 어떤 특정 질환이 백신 접종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발병률, 그러니까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발병률보다 높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백신 접종이 발병률을 높인다라는 증거가 없다라고 판명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결과적으로는 뭐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발표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본격적으로. 네네. 근데 그 백신과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사망 사례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할 것 같은데, 네. 이 백신을 맞는 게 더 이익일까, 아닐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잠재적인 우위에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모든 백신이든 치료제든 모든 의약품 부작용이 있거든요. 네. 근데 굳이 백신과 치료제를 나눠서 생각해 보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위험도가 있더라도 감수하고 사용을 하는 게 치료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안 맞아도 괜찮기 때문에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효능도 중요하지만 효능보다는 안전성이 보다 강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처럼 굉장히 특이적인 케이스, 그러니까 이 백신 자체가 특이적인 결격 사유가 없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의 위험도가 굉장히 크고 비상 상황이라면 백신이 어느 정도의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일단 접종을 하는 게 접종을 안 하는 것보다는 이익 측면에서 잠재적인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백신에 대한 어떤 신뢰가 좀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 백신의 네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혈전증도 마찬가지인데 예. 이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이 같은 종류의 백신을 접종 맞은 사람 중에 동일한 이상 반응이 있었는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이상 반응의 어떤 유무를 따질 때 어떤 기본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같은 백신이라도 사람마다 반응성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같은 백신을 맞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닐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특수성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이상 사례라든가 아니면 사망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과성이 적다 또는 없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보다는 그런 질병이나 사망 사례가 발생을 한 이유를 명확하게 가급적 밝혀서 이 부분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지만 신뢰성을 계속 유지하거나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휴가를 주는 이른바 백신 휴가가 지금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네.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접종 후에 백신 휴가 필요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입니다. 반대시라고요? 이 부분은 일단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은 대부분 경미하고 수일 내로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보건당국 주체로 해서 백신 접종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백신 휴가라는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서로 내용이 반대된다, 배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로 사업장마다 또는 직장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개인마다 접종 후에 또 이상 반응 유무도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보건당국에서 접종 후 휴가로 강제화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사업장의 특성상 접종 후에도 불가피하게 휴가를 못 받는 사람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부분들은 또 불만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굳이 보건당국이 강제화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권고를 하면서 계속 가능하면 휴가를 줄 수 있도록 이런 홍보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화하기보다는 권고사항으로 두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백신 여권은 어떻게 보세요? 백신 여권은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절대 안 된다고요? 예, 이거는 국내외 다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일단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국가 간의 문제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백신을 맞아도 100% 감염 차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기존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특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예방률이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해외에서 백신 여권 소지자에 대해서 자가격리 등 어떤 방역 조치를 완화를 시켜주면 이분들이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근데 증상은 안 보이면서 국내로 이 변이 바이러스를 크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국내에서도 백신 여권보다는 이제 접종 증명서라는 개념인데 예. 만약에 백신 접종 맞은 사람이 다중이용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허용을 하게 되면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의무가 아니고 선택사항이거든요. 네. 근데 선택을 하라고 해놓고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굉장히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호피디 언박싱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